트럼프는 이제 유세 때 내가 당선되면은 메타의 저커버그는 감옥 갈 거야. 그리고 구글 너네도 봐라.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첫 번째로 이제 위험한 대상이 이제 구글하고 메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관세 정책을 저렇게 해버리면 치명적입니다. 전 거품론 맞다고 생각해요. 올해 2024년에 2천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이게 역시 대출이 1원도 없어요. 번 돈으로 하는 거거든요. 닷컴 뽑을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리콘밸리들이 투자 금액으로 한 거죠. 결국은 돈을 버는 건 서비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2025년은 AI 에이전트에 의한 AI 서비스가 얼마나 성장하는가에 따라서 트럼프가 이제 재집권하면서 향후 이제 4년 동안 빅테크 기업의 희비가 뭐 엇갈릴 것이다. 어떤 그런 빅테크 기업이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을 좀 하세요? 우선 이제 트럼프가 빅테크에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냐를 봐야 될 겁니다. 세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데요. 트럼프는 이제 유세 때 내가 당선되면은 메타의 인스타그램이죠. 저커버그는 감옥 갈 거야. 그리고 구글 너네도 봐라. 유튜브하고 구글 검색에서 내 콘텐츠가 잘 검색이 안 돼.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분명히 조치를 취할 거라 해서 빅테크에 대단히 경고를 했고 빅테크 CEO들이 당선되기 직전부터 계속 전화하고 당선돼서도 축하 메시지 막 공개적으로 막 날리고 러브샷 날리고 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이제 위험한 대상이 이제 구글하고 메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관세 정책을 저렇게 해버리면 치명적입니다. 근데 2016년에 한번 예외 조항을 받은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플 또한 이번에는 예외해 주겠지. 애플은 이런 기대를 갖고 있지만 관세를 해서 만약에 아이폰을 미국에서 파는데 이거 다 중국에서 생산된 거니까 관세 60%를 매겨버리면 애플 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있는 것이 아마존이죠.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미국의 제품의 60%가 중국 수입품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실 미국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거죠. 저가로 다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다 올려버리면 여러분 누가 더 치명적인 손해를 입을까? 아마존도 손해 입지만 아마존에서 물건 비싸게 하면은 가처분 소득이 낮은 가정일수록 충격이 더 큽니다. 그런데 가처분 소득이 낮은 쪽이 트럼프에 대한 강력한 지지이거든요. 예외 조항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낼지는 잘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전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트럼프가 얘기했잖아요. 관세라는 것이 뭐 사전에 있는 단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가장 사랑스러운 단어고 가장 귀여운 단어다. 그래서 관세를 통해서 자기는 국가를 발전시키겠다. 이런 지금 정책을 쓸 거기 때문에 빅테크들도 분명하게 여기에서 손해를 입을 수 있고 마이너스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은 이 좀 정책이 전개되는 상황을 봐서 최종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는 여러분 효과적 가속화주의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을 가속화시켜서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 사이에 규제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빨리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에 반대를 합니다만 또 일론 머스크는 또 AI 규제에는 또 일부 또 동의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번에 캘리포니아에서 AI 규제법을 통과할 때 또 찬성 의사를 밝히는 등 좀 애매한 모습을 띠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규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산업에 맞는 규제가 새롭게 세팅돼야 된다. 새로운 프레임워크로 맞춰져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에 대한 대혁신, 대조정을 머스크는 요구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통령인 제이디 벤스가 있죠. 제이디 벤스는 이제 피터 틸이라는 친구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피터 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피터 틸이 흔히 말하는 페이팔 마피아라고 볼 수가 있고요. 페이팔 마피아는 일론 머스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앤드레스 호로비츠라고 하는 미국의 가장 대단히 강력한 벤처 캐피탈이 있거든요. 이 벤처 캐피탈의 이해가 요즘 어떻게 되냐면 엄청나게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자기네들 볼 때는 이 빅테크들이 다 가로막아가지고 이 스타트업이 성장을 잘 안 해줘요.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스타트업에 수만 개에다 투자를 했는데 엄청난 돈을 한국하고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는데 이거를 돈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빅테크를 규제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걸 갖다가 리들테크라는 단어를 써요. 그들이 이 리들테크가 빅테크가 되게 하는 길을 열어주든지 또는 규제를 완화해서 빅테크가 지금 M&A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M&A를 하면 빅테크가 더 커지니까 규정을 완화시켜주면 이 리들테크 업체들, 스타트업들을 인수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즉 이것을 대변하는 건 제이디 벤스입니다. 제이디 벤스는 심지어는 바이든 정부에서 가장 유일하게 일을 잘했던 사람을 한 명 꼽으라면 우리 시구라는 공정거래위원장에 있던 리나 칸을 얘기하거든요. 리나 칸이 빅테크 규제에 그냥 선봉에 서 있었던 사람을 그 사람 제일 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제이디 벤스는 실리콘밸리 출신이지만 빅테크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왜 가지고 있냐라고 그 근원을 따져가서 보면은 이 VC들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들이 맡고 있어서 이 스타트업들의 이익 실현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정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이 세계의 균형,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관세 정책으로 국가 발전을 이루겠다는 이 가장 핵심적인 경제 공약이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아마존하고 충돌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막았던 메타와 대한 구글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저는 양보 정도를 좀 받아낼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요 부분이 한 축이 있는 거고, 하나가 일론 머스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여기에서의 기술 정책이나 산업 정책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또 제이디 벤스가 부통령이지만 부통령은 미국에서는 어떤 행정력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트럼프가 귀담아 들을지도 사실 알 수 없어요. 개런티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제이디 벤스보다는 부통령보다는 일론 머스크가 영향력이 더 크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벤스도 이제 차세대 인물이고 다음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삼각관계가 어떠한 긴장관계와 갈등과 화합을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거에 따라서 명함은 갈릴 것이라고 보고, 지금 나오는 것들은 다 그냥 추측성, 뭐 이러한 명함에 대한 이야기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박사님은 그 AI 거품론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이걸 좀 잠재울 수 있는 뭐 AI 서비스라고 하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거품론은 맞냐 아니냐고 한다면 전 거품론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특정 기술은 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때 항상 거품을 가지고 옵니다. 네. 한국 사회가 그걸 많이 못 겪어봐서 그렇지만 철도가 엄청난 거품이었죠. 철도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고, 그 거품이 터졌습니다. 터지면서 심지어는 영국의 중산층이 한 10년간 몰락했다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철도는 처음부터 민간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국영산업이 아니었죠. 공공이 아니었죠. 민간이 부도가 나면서 공공이 인수하면서 공공산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100개가 넘는 철도 회사가 있었어요. 다 망했거든요. 이러면서 여기에 투자했던 중산층들 돈 다 날아가고, 그리고 또 여러분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이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좋아졌던 점 뭐냐면 철도가 많이 생겼고 유선망이 한국에 많이 깔렸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발전의 토대가 됩니다. 그럼 지금은 거품이냐 아니냐고 봤을 때 거품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도한 것에 따르면 1월부터 6월 2024년 이 6개월 동안 4개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다음에 이 알파벳, 구글을 가지고 있는 알파벳, 그다음에 메타가 1,000억 달러 썼어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1,000억 달러를 쓸 거라고 예상되고 있어서 올해 한 해만 2024년에만 이 4개 기업이 2,000억 달러를 씁니다, 여러분. 2,000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거의 우리나라 돈 한 300조 되나요? 엄청난 돈이잖아요. 이런 돈을 갖다가 쏟아붓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구글의 대표였던 피차이라든지 메타의 대표였던 저커버기 뭐라 그랬냐면, 지금은 AI에 대한 과잉 투자보다 과소 투자가 더 위험하다 그랬어요. 그것은 과잉 투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분명히 거품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거품이 형성됐더라도 거품이 터지지 않고 흔히 말하는 연착륙을 할 수가 있고, 거품이 터지면서 경착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그러면 AI 경제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테크놀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를 봐야 된다면 지금의 AI 경제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은 저는 AI 인프라 경제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밑에서 인프라를 깔고 있는 것은 엔비디아죠. 하드웨어 AI 칩을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칩을 누가 삽니까? 데이터 센터를 이번에 오라클이 지금 뭐 블랙웰 사면 13만 개 사겠다면, 또 이번 주에 일론 머스크 얘기했죠. 30만 개 사겠다고 내년에. 그냥 수요가 그냥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해서 데이터 센터 짓는 거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인프라스트럭처죠. 여기 위에서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LLM들을 투자하면서 만들고 있는 것, 이것도 인프라스트럭처. 우리식으로 쉽게 비교하면은요, 경부고속도로하고 호남고속도로 놓은 거예요. 근데 경부고속도로하고 호남고속도로 놓는다고 해서 나라가 발전합니까? 아니에요. 여기 차가 다녀야 돼요. 차가 한 대도 없으면, 그냥 요즘 지역에 가면 그런 도로 있잖아요. 도로 하나 깔았는데 차 하루 종일 6대 다니는 도로. 이런 것이 전국에 다 있다고 생각하면 거품이 꺼지는 겁니다. 정주영 회장이 정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랬다는 말이 있어요. 경부고속도로를 지면서 현대건설이 돈을 벌면서, 근데 돈은 여기 올라가는 차들이 돈 더 벌겠는데? 우리 자동차 회사 만들자. 그래서 탄생한 게 현대자동차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AI 인프라 위에 어떤 서비스가 꽃을 피우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돈을 버는 건 서비스입니다. 갤럭시를 만들었던 삼성전자도, 아이폰을 만들었던 애플이나 갤럭시를 만들었던 삼성전자도 돈을 벌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꾸로. 유튜브이 안 되고 카카오톡이 안 되고 토스가 안 되고 인스타그램이 안 되는 스마트폰 구매하시겠어요? 아무도 안 할 겁니다. 앱이 있어서 스마트폰은 구매하는 거예요. 앱이 뭡니까? 서비스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커머스를 하시는 거고, 이걸 통해서 뱅킹을 하시는 거고, 이걸 통해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하는 거고, 이걸 통해서 미디어 소비를 하는 거고, 이걸 통해서 당근 마켓을 하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AI를 쓴다는 건 뭐냐면 챗GPT를 쓴다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해요. 이것도 서비스는 해요. 근데 이건 극히 일부입니다. 결국은 수많은 AI 서비스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 그것을 요즘 AI 에이전트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책이 출판된 것이 AI 에이전트가 경제의 주인을 바꾼다라는 책을 썼고, 이 부분에서 제가 AI 거품론은 존재하나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AI 에이전트에 의한 AI 서비스가 나올 것인데, 이 AI 서비스가 세상을 바꿀 거라는 거고 경제 규모를 바꿀 거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AI 검색도 AI 에이전트에 의한 AI 서비스입니다. 한국은 아직 뒤처지고 있지만 미국의 구글도 AI 오버뷰를 전 세계 90개 국가에 하고 있는데 한국을 지금 빼놓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퍼플렉시티라는 거 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챗GPT가 서치를 시작을 했죠. 검색을 시작을 했고, 많은 스타트업들이 하고 있고, 한국도 네이버가 내년에 네이버의 서치 브리핑이라고 하는 검색 브리핑이라는 서비스를 해서 AI 검색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미국에서는 캐릭터 AI라고 해서, 한국엔 리튼이 하고 있죠. 여러 그 가상의 인물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또는 애인이 된다거나. 뭐 이런 서비스들, 유료 서비스들 엄청나게 지금 꽃을 피우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또 레갈 에이전트라고 해서 로펌에서 쓰는 이 에이전트 서비스들이 많이 인기입니다. 로펌을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또는 미국에서는 직접적으로, 한국은 힘들지만 항상 변호사들이 싫어하시니까 이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AI가 처리해주기 시작하고 있어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그래서 과거에는 변호사 쓸 것을 엄두도 못 냈던 저소득층에서 이 부분을 많이 쓰고 있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교사를 도와주는 AI 서비스가 인기입니다. 40만 명이 지금 쓰고 있는데, 한국도 보면 교사들이 학교에서 주는 이상한 뭐 교육청에서 뭐 조사해라, 교육부에서 뭐 조사해라, 뭐 이런 일가로 더 지치잖아요. 이런 거를 AI가 대신해주는 이런 서비스들이 나오기도 하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B2C 시장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B2B 시장에서도 흔히 말하는 SI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이 소프트웨어를 AI 에이전트가 쉽게 만들어내는 것,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이 시장이 재편되기 시작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2025년은 AI 에이전트에 의한 AI 서비스가 얼마나 성장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2007년에 아이폰을 들고 나왔지만 앱스토어는 2008년에 시작했고, 앱스토어에 본격적으로 앱이 증가하는 2012년부터예요. 여러분 2012년부터 스마트폰이 대중화됩니다. AI 서비스가 대중화돼야 되고, 이 AI 서비스가 전통 서비스에도 녹아 들어갈 때, 이러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무슨 AI 서비스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챗GPT를 어떻게 써요? 근데 그런 분들도 이게 AI인지 아닌지 모르게 써야 되는 것이 진정한 AI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 서비스가 내년부터 본격화될 건데 여기에는 1, 2년이 걸릴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닷컴 버블하고 비교한다라면, 또는 철도의 버블하고 비교를 한다라면, 지금 구글이나 예를 들면 아마존이나 메타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지금 예를 들면 올해 2024년에 2천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이것이 대출이 1원도 없어요. 번 돈으로 하는 거거든요. 닷컴 버블 때 그러지 않았습니다. 실리콘밸리들이 투자 금액으로 한 거죠. 그리고 철도 버블 때도 투자 금액으로 한 거예요. 중산층들이 다 은행이다. 여러분 IB뱅크란 투자은행이라는 단어도 언제 생겼냐면 철도 때 생겼어요. 철도 때 투자하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생긴 것이 역사적으로 볼 때 IB뱅크입니다. IB은행입니다. 투자은행. 이 투자은행에 돈 줬던 사람들을 가지고서 철도를 만들었는데, 만드는 동안도 돈을 못 벌었던 거거든요. 돈을 못 버는 건 지금 비슷하지만, 이 투자하는 이 거대한 천문학적인 액수가 어디서 대출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테슬라가 여러분 자율주행을 위해서 도조 슈퍼컴퓨터 만들었는데 대출 1원도 없습니다. 여러분. 1달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에서 거품이 이렇게 바로 터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AI 칩에서 독보적인 1위라고 하면 이제 엔비디아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텐데요. 이 엔비디아의 이 반도체 독점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하고 계실까요? 저는 2, 3년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후퍼, 그러니까 H100과 H200에서 블랙웰의 주기가 대단히 빨라졌고 2년이 아니라 1년 만으로 빨라졌다는 것은 블랙웰의 다음 버전 또한 1년 만에 나올 거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엔비디아의 이 흔히 말하는 이 독과점, 그러니까 즉 정확하게 경제학적으로는 모노폴리가 아니죠. 모노손이라고 하죠. 즉 공급자는 많으나 사람들이 엔비디아를 선택하는 거고, 구글 검색도 마찬가지죠. 모노폴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경제학에서 모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검색 업체는 많아요.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소비자들은 구글만 하는 거예요. 왜 근데 엔비디아만을 택하느냐? 엔비디아에는 쿠다라고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소프트웨어 파워가 강력한 거죠. 즉 개발자보로 야 우리 다른 칩으로 갈까 하면은 그거 저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데요. 저 병합 이 GPU도 여러분 H100도 그렇고 나중에 블랙웰도 그렇고 한 대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라클 지금 13만 대 주문했잖아요. 그럼 13만 대를 연결해야 되잖아요. 이건 다 소프트웨어가 연결하는 겁니다. 이거에 개발자들이 잘 할 수 있는 쿠다라는 게 이미 익숙한 게 있는데 여기에다 AMD를 갖다가 저기 반응 끼자 그러면은 저 그냥 퇴사할래요?
이렇게 나와버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해자라고 하는 거죠. 강력한 해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퍼포먼스도 좋을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의한 해자가 강력한 거죠. 그래서 이걸 깨기 위해서 인텔도 막 뭐 네이버랑 뭐 연결한다든지 삼성전자도 뭐 네이버랑 뭘 좀 해본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그 해자 깨려고 하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깔짝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데 이 강력한 해자가 대단히 두텁습니다. 이 부분을 깰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추론칩이죠. 전용 추론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미국의 그로크라든지 한국에도 있죠. 이러한 칩들이 이제 나오는 것은 아니 학습할 때는 좋아요. 고급 GPU가 필요한데 추론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의 모든 차량에도 추론칩이 깔려 있어요. 이 추론칩이 이제는 곳곳에 쓰일 텐데. 데이터 센터에만이 아니라 곳곳에 쓰일 텐데 이런 추론칩에 대한 시장은 엄청나게 커질 수 있고 추론칩만으로도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의 어떠한 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신규 시장을 반도체 시장에서 만들어지면서 여기에서 엔비디아에 견줄 만한 기업이 탄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진순왕이 또 바보가 아닌 이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추론도 우리가 잘하는 전문 칩을 우리가 왜 고민 안 하고 있겠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은 어떻게 재편될지는 모르지만 물론 저는 엔비디아가 막 2배씩 성장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봐요. 사실은 지금 엔비디아의 모든 매출의 90%가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AI 칩에서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수요 과잉, 공급 과잉이 아니라 수요 과잉이 존재하는 거고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TSMC가 얼마나 생산 능력을 늘려주는가에 따라서 공급과 수요가 맞춰지는데요. 공급과 수요가 또 맞춰지면요. 가격이 내려갑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번 3분기 때도 발표가 나왔지만은 75% 넘었잖아요. 여러분 하드웨어에서 인류 역사상 총 매출 이익률이 75%가 나는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현대자동차도 10% 전후예요. 여러분 하드웨어는요 20% 넘기기 어렵습니다.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나오는 거고 소프트웨어도 60% 70%대 가는 건데 어떻게 하드웨어가 봉이 김선달도 저는 그렇게 못 남겼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막대한 돈으로 재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독주는 계속하겠지만 뭐 10%, 20%, 30% 성장은 있겠지만 뭐 100%씩 성장하는 일은 없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주가도 그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하셔야 될 몫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엔비디아의 독주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고공행진하니까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는 SK 하이닉스도 덩달아 이제 뜨고 있는데 반면 삼성은 그만한 이제 혜택을 조금 못 받는 모습인데요. 삼성 AI 반도체 좀 전망을 해주시자면. 삼성의 운명은 HBM이죠. 네. 지금 뭐 퀄리티 테스트 하고 있다면서요. 근데 퀄리티 테스트를 이렇게 에브리데이 홀리데이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몇 개월째 하고 있는데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는 좀 의심스러워요. 근데 삼성하고의 관계를 생각해서 젠슨왕도 아직도 진행형이다 ING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ING를 지금 지난 분기 때도 얘기하고 이번 분기 때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6개월간 ING라는 거잖아요. 저는 신뢰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저는 삼성에게 있어서의 그 숙명적인 과제는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그 시기라고 보고 만약에 그것이 성공한다라면 반등의 기회는 올 것이다. 두 번째는 이것을 램프업해야 됩니다. 퀄리티가 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양산해야 되는 거거든요. 양산에서도 퀄리티가 유지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품 10개 만들고 100개 만드는데 수율을 유지하는 것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걸 통과를 못한 거예요. 두 번째 통과는 뭐냐면 그러면은 하루에 막 10,000개씩 찍어내는데 심사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보통 HBM은 일반 D램하고 다르게 심사 과정도 많잖아요. 이것까지 다 해서 수율이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첫 번째 과제는 엔비디아의 퀄리티 심사를 통과하는 것, 두 번째는 램프업을 하는 것, 양산하는 것. 이 두 가지 과제를 이뤄낸다라면 삼성에게 반등의 기회는 있지만 이거에 만약에 실패하거나 딜레이하거나 포기한다라면 저는 삼성은 인텔의 운명을 가져갈 거라고 보고 보잉의 운명을 가져갈 거라고 보고 뭐 궁극적으로 IBM의 운명 그냥 고만고만한 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AI 인재들이 이제 미국에서 경험을 쌓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탄탄한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무섭게 성장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중국의 향후 이제 AI 산업이 미국과 비교해서 한 어느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좀 보고 계십니까? 뭐 명확하게 정확하게 측정한다고 볼 수 없지만 이번 주에 사실 자주 발표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AI 지표, 국가별 경쟁력 지표를 발표를 하는데 압도적으로 미국이 1위고요. 2위를
그래도 큰 차이가 아니게 중국이 쫓아오고 있고요. 아주 큰 차이로 3위로 영국이 쫓아오고 있고 그다음에 인도가 쫓아오고 있고 프랑스가 쫓아오고 있고 뭐 이러면서 한국이 7위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7, 8, 9위는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런데 1, 2에서 지금 흔히 말해서 AI 신냉전 체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국하고 지금 미국이 가고 있는 거고 그렇게 반도체 규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미국의 일부 싱크탱크에서는 한국의 2019년 한일 갈등에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된 규제가 일본에서 있었을 때 오히려 그것이 한국에서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는 모멘텀이 됐던 것처럼 미국의 중국 규제가 AI 규제가 중국의 독립적인 생태계 형성에 도움이 됐다라는 일부 주장도 있어요. 근데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예를 들자면 알리바바가 만들었던 관 2.5라고 하는 오픈소스로 만든 거대 언어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 기업들도 받아서 쓰고 있고 정말로 많이 평가가 좋고요. 또 11월 이번 주에 초반에 발표했던 딥시크라고 하는 서비스, 챗GPT하고 유사한 서비스인데 추론 능력이 거의 벤치마크에서는 오픈 AI의 O1보다도 좋아요. 이러한 실력 있는 LLM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부분에서 중국은 명확하게 AI 부분에서는 미국하고 견줄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은 뒤처져 있지만 그래도 비교할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이고 특히 군사 AI 부분은 미국도 인정하지만 중국이 일정 부분 앞서 있다고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공약을 내걸었던 것이 AI 디펜스, 즉 국방 AI와 관련돼서는 맨하탄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맨하탄 프로젝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43년에서 46년 미국에서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물리학자를 강제로 데려와서 사실은 방금 강제로 데려왔죠. 그래서 주거 이전의 자유도 안 주면서 거기서 핵폭탄 만들었던 것을 지금 다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방 AI에서는 압도적으로 중국을 이기겠다는 것이 미국의 전략 목표를 세울 정도로 중국이 막강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러한 유학생의 분포를 보면 되는데 미중 갈등 기간에도 중국 유학생은 미국 정부가 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컴퓨터공학과 쪽에서의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을 가는데요. 블룸버그의 조사에 따르면 그들 친구들의 90%가 넘게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한국은 75%가 넘게 미국에 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보시는 분들 사실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인데 여러분 자식분이 여기 한국에서 대학 나왔다가 미국에서 대학 나왔는데 미국 AI 기업에 취업됐다. 그러면은 부모로서 얘야 들어오거라 고국을 생각하거라 얘기하시겠어요? 여러분 월급차가 얼마인지 말씀드릴까요? 오픈 AI의 AI 전문가로 취직을 하면요. 대학교 석사가 아닙니다. 대학 학부 졸업 초봉이 1밀리언이에요. 100만 달러예요. 월급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100만 달러를 받는 자식에게 얘야 고국을 생각을 하기 위해서 너가 연봉 2억이 되더라도 참고 와야만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주장하실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은 우선 가장 중요한 건 AI 인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고 경제가 위축되고 있고 인구가 소멸하고 있고 전망이 안 좋으면요. 이거 도미노 이펙트 생겨요. 그러니까 상층부부터 탈출 러시아어가 이루어집니다. 자식들 유학 보내서요. 거기서 그쪽에서 취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고급 인재들이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고급 인재가 의사하고 변호사밖에 안 해가지고 나라가 발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계학과에 엔지니어학과에 사람들이 안 가고 기초과학에 안 가고 다 의사 아니면 여러분 인구당 의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이란이에요, 이란. 이란은 석유 부호들의 자녀들이 의사 아니면 먹고 살 게 없어서 의사하고 있어요. 그런 나라가 잘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계각층의 기초과학에 응용과학에 곳곳에 가 있어야 인재가 발달하지. 미국에서 모두 다 공부 잘하면 의대 가나요? 아니에요. 컴퓨터공학하고 다 구글에 취직하려고 하고 다 오픈 AI에 가려고 하잖아요. 의사보다 훨씬 더 값진 일이고 훨씬 더 돈도 많이 버는 일들이란 말이죠. 한국 사회가 이것이 바뀌지 않는 이상 결코 AI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고 중국이 앞서가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내수 시장과 중국 정부의 의지, 막강한 자본적인 어떤 지원들, 국가 보조금들도 있지만 인재들의 귀환 이 부분도 명확히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박사님 모시고요. 테슬라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